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적 도시학자가 한국의 밤거리를 걷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국 대통령 자문을 맡았던 그가 왜 시민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을까요? 그 순간 그의 SNS에는 뜻밖의 메시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무엇이 한 외국인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꿨을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서로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도시계획학을 가르치고 있는 루이스 말콤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품었던 오만함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세계 각국의 도시를 연구해왔고 서구의 도시 모델이야말로 가장 진보된 형태라고 굳게 믿어왔죠.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그저 우리의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한국의 밤거리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제 인생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 한국행이 결정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UN 스마트시티 개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저에게 아시아 개발 포럼 참석 요청이 왔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국은 그저 기술적으로 화려한 거칠에만 있는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동료들의 권유로 마지못해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단 3일만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의 편견은 더욱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공항은 확실히 현대적이었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죠. 함께 온 일본계 미국인 동료 사이토 박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서울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우리 선진국 모델을 따라하느라 정신없는 도시라고 말이죠.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뉴욕이나 런던과 비슷하면서도 뭔가 어설픈 느낌이었죠. 특히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나라구나 싶었죠. 호텔에 도착해서 뉴스를 켰는데 마침 서울 지하철 심야 운행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지하철을 타는 시민들의 모습이 화면에 비치더군요. 특히 혼자 지하철을 타는 젊은 여성들을 보면서 저는 혀를 찼습니다. 이 나라는 아직 밤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 싶었죠. 다음 날 아침 컨퍼런스장으로 향하면서도 제 머릿속엔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밤 10시만 넘어도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는데 여기서는 자정이 넘어서도 태연하게 지하철을 탄다니. 분명 이건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된 치안 시스템이 없으니까 시민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거라고 말이죠. 컨퍼런스장에 도착하니 예상대로 대부분이 서구 출신 교수들이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아시아 도시들의 발전은 인정하지만 아직 서구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저 역시 발표에서 뉴욕과 런던의 도시 시스템을 예로 들며 진정한 스마트 시티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점심시간 한 한국인 참가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일한다는 젊은 공무원이었죠. 김민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밤 여의도 야경 투어를 함께 하시겠냐고요?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면서 말이죠.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미 서울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호텔로 돌아와 프런트 직원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은 낮보다 밤에 더 활기차다는 거였죠. 특히 여의도 한강공원은 밤 11시, 12시에도 운동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직원은 진심 어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밤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일상의 시간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 도시의 시민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밤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건가? 아니면 단순히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건가? 궁금증이 점점 커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확실히 화려했지만 그것이 곧 안전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서울의 범죄율을 검색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서울의 야간 범죄율은 뉴욕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수치를 믿지 않았죠. 아마도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통계가 조작된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구의 대도시에서 수십 년간 연구해온 저의 경험상 대도시의 밤은 위험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만약 정말로 서울이 그렇게 안전한 도시라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 단순히 문화적 차이 때문일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 날 밤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혼자 나가는 건 위험할 수 있으니 낮에 만났던 김민수에게 연락을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세계적인 도시 전문가인 제가 고작 밤거리 하나 때문에 현지인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컨퍼런스에서도 저는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발표를 듣는 내내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봤죠. 낮에 서울은 여느 대도시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밤의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밤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도시일까? 드디어 해가 지고 저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여의도였죠. 프런트 직원이 알려준 대로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밤 10시 버스 정류장에는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회사원으로 보이는 사람들, 학생들, 그리고 혼자 서 있는 여성들까지. 저는 본능적으로 주의를 경계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긴장한 기색이 없었죠. 버스가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정확히 시간표에 맞춰 도착한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탑승한다는 거였죠.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실시간 교통 안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고 다음 정류장과 도착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거리 곳곳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상점들도 많이 열려 있었죠. 무엇보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두려움이나 경계심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죠. 여의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한강공원은 사람들로 가득했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산책하는 연인들, 그리고 놀랍게도 혼자 조깅하는 여성들까지.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는 해가 지면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공원을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곳곳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었고 CCTV도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보안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밤 시간을 즐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한 노인분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인인 걸 알아보신 모양이었죠. 어디서 왔냐고 묻길래 미국에서 왔다고 대답했더니 노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밤은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저는 정말 안전한지 물었고 노인분은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매일 밤 이곳에서 운동을 한다는 그분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밤 산책을 즐긴다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노인분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밤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활동 시간이라고요. 공원을 더 둘러보니 야외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온 청소년들도 보였죠. 모두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밤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도시의 밤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그때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이어폰을 끼고 혼자 달리고 있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한적한 구간을 지나가고 있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걱정이 되어 그 여성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편안하게 달리고 있었고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여성이 지나간 길을 따라 걸어봤습니다. 길 양옆으로 가로등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고 비상 상황 시 누를 수 있는 버튼도 일정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하지만 더 인상적인 건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자연스럽게 인식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죠. 편의점에 들러 물을 사면서 알바생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이었는데 밤 근무가 무섭지 않냐고 물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밤 시간이 더 편하다면서 손님들도 대부분 친절하다고 했죠. 저는 믿기 어려웠지만 그 학생의 표정은 진심이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다시 거리를 걸었습니다. 곳곳에서 배달 오토바이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택시들도 손님을 태우고 내리고 있었죠. 모든 것이 낮과 다를 바 없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았습니다. 서구 도시의 기준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단순히 문화의 차이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었죠.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는 직장인들, 학원을 마친 학생들,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피곤해 보였지만 불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버스 기사님의 태도였습니다. 승객 한 명 한 명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내릴 곳을 놓칠까봐 걱정하는 할머니께는 직접 알려드리기까지 했죠. 뉴욕의 버스 기사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도 시스템의 일부인 걸까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목격한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며 정립한 도시의 안전 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목격한 거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한 모델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서울의 도시 시스템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 시스템, 치안 시스템, 그리고 시민의식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봤죠. 하지만 인터넷 자료만으로는 오늘 밤 제가 목격한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뭔가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컨퍼런스에서 만난 김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제가 어젯밤 여의도를 다녀왔다고 하자 김민수는 놀라면서도 기뻐했죠. 그리고는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서울의 밤이 안전한 진짜 이유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면서 말이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전히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자존심을 이겼습니다. 저는 김민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서울 전역의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수십 명의 직원들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죠. 김민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서울의 모든 대중교통을 통합 관리한다고요. 센터장이 직접 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도시계획 전문가라는 소개의 센터장은 반가워하며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했죠. 먼저 보여준 것은 버스 운행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버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고 인공지능이 교통 상황을 분석해 최적의 배차 간격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심야 시간대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으면 일반 버스는 운행을 중단하지만 올빼미 버스라는 심야 버스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했죠. 노선도 낮 시간대와는 다르게 설계되어 주요 유흥가와 주거 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버스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비상 상황 시 즉시 경찰과 연결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죠. 지하철 관제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모든 역사와 열차 내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고 의상 상황 발생 시 3분 내에 보안 요원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센터장은 자랑스럽게 말했죠.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철 중 하나라고요.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민신고 앱과의 연계 시스템이었죠.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위험 상황을 신고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경찰이나 보안 요원에게 즉시 전달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제로 신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평균 5분이 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민수가 흥미로운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였죠. 일반적으로 도시가 발전하면 개인 차량 이용이 늘어나는데 서울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밤에도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센터를 둘러본 후 김민수는 저를 또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시 스마트 도시 통합운영센터였죠. 이곳에서는 교통뿐만 아니라 방범, 재난, 환경 등 도시의 모든 것을 통합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시스템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과거의 범죄 데이터, 유동인구, 날씨, 요일 등 수십 가지 변수를 분석해 위험 지역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순찰을 강화한다고요. 실제로 이 시스템 도입 후 심야 시간대 범죄율이 40% 이상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제 편견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시민 참여 시스템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동네의 위험 요소를 신고하면 담당 부서에서 즉시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고 했죠. 가로등이 고장났다거나 CCTV 사각지대가 있다거나 하는 신고들이 하루에도 수백 건씩 접수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일주일 내에 해결된다고요. 김민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서울의 밤이 왜 안전한지 아시겠냐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과 시민, 그리고 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생태계였죠.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서구의 모델을 따라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김민수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민수는 말했죠. 한국 사람들에게 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낮에 못다한 일을 하거나 여가를 즐기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기업도 시민도 모두가 안전한 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요. 식사 후 김민수는 저를 한 곳 더 데려갔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번화가였죠.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김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새벽 4시, 5시까지도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라고요. 하지만 치안 문제는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거리를 걸어보니 곳곳에 안전시설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위압적이거나 삭막하게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자연스럽게 도시 경관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비상벨은 예쁜 디자인으로 포장되어 있었고 CCTV도 가로등과 일체형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골목길로 들어가 보니 더욱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좁은 골목임에도 불구하고 조명이 구석구석 설치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밝은 색의 벽화가 그려져 있었죠. 김민수가 설명했습니다. 범죄 예방 환경 설계라는 개념을 적용한 거라고요. 어둡고 음침한 공간을 밝고 개방적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민수는 저를 홍대로 안내했습니다.
젊은이들의 거리답게 활기가 넘쳤고 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놀라운 건 공연을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 혼자 온 여성들도 많다는 거였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죠. 저는 김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범죄가 없는 거냐고요? 김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범죄가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요. 하지만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서 서로를 배려하고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안전을 만드는 비결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이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죠. 30년 동안 쌓아온 제 이론과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틀렸던 걸까요? 아니면 서울이 특별한 예외인 걸까요? 새벽 2시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거리에는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가끔씩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보였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있을까요? 저는 옷을 입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심야 시간의 서울은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낮보다는 확실히 한산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도시였죠. 편의점들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몇몇 식당들도 영업 중이었습니다.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고 있었고 배달 오토바이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커피를 샀습니다. 카운터에는 젊은 남자 알바생이 있었는데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았죠. 저는 물었습니다. 밤에 일하는 게 힘들지 않냐고요? 알바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밤이 더 편하다고, 손님들도 적고 대부분 친절하다고 했죠. 편의점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섰는데 놀랍게도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골목 곳곳에 설치된 조명 덕분에 시야가 확보되었고 집들의 현관 앞에도 센서 등이 켜져 있었죠. 무엇보다 동네 주민들이 서로를 지켜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새벽 산책을 하고 계셨던 거죠. 저는 놀라서 다가가 여쭤봤습니다. 이 시간에 밖에 나오시는 게 무섭지 않으시냐고요? 할머니는 오히려 제게 반문하셨습니다. 뭐가 무섭냐고, 우리 동네인데 하고 말이죠. 할머니는 불면증 때문에 종종 새벽 산책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고요. 동네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고 위험한 곳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새벽 공기가 맑아서 좋다면서 웃으셨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올빼미 버스를 타봤습니다. 새벽 3시가 가까운 시간인데도 버스 안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죠. 대부분 늦게까지 일하고 귀가하는 직장인들이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피곤해 보였지만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청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광고회사에서 일한다는 청년은 거의 매일 이 시간에 퇴근한다고 했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올빼미 버스 덕분에 택시비 부담 없이 집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컨퍼런스 마지막 날 발표를 준비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원래 준비했던 내용은 서구식 도시 계획의 우수성에 대한 것이었죠.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서울에서 경험한 것들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제가 무엇을 발표해야 할까요? 결국 저는 발표 내용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제목도 바꿨죠. 서울의 밤 도시 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말입니다. 동료들이 놀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저는 제가 본 진실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발표장에 들어서니 여느 때와 같이 서구 출신 교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이토 박사도 있었죠. 제가 발표를 시작하자 모두들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 전문가인 제가 아시아의 한 도시를 극찬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서울의 심야 대중교통 시스템부터 설명했습니다. 올빼미 버스의 운영 방식,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 그리고 시민신고 앱의 효율성까지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설명하자 청중들도 점차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심야 범죄율이 뉴욕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통계를 제시했을 때는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죠. 하지만 저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시민들의 의식과 문화라고 설명했죠. 서로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문화, 공공의 안전을 개인의 책임으로 여기는 의식, 그리고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관계.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안전한 밤을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예상대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지, 정말로 지속 가능한 모델인지, 서구 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등등. 저는 하나하나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물론 문화적 차이가 있지만 기본 원리는 어디든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죠. 사이토 박사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제가 며칠 동안의 짧은 경험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린 건 아니냐고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물론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가진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중석에 있던 한 유럽 출신 교수가 일어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죠. 파리에서 온 마리 교수였습니다. 그녀도 며칠 전 서울의 밤거리를 경험했다면서 제 발표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마리 교수는 특히 여성의 관점에서 서울의 밤이 얼마나 안전한지 강조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절대 시도하지 못할 일들을 서울에서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고요. 혼자 심야 버스를 타는 것, 밤늦게 공원을 산책하는 것, 새벽에 편의점에 가는 것 등이 전혀 두렵지 않았다고 했죠. 그녀의 발언은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몇몇 교수들이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고백하기 시작했죠. 런던에서 온 한 교수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런던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온 교수는 서울의 스마트 도시 기술에 감탄했다고 했고요. 점심시간 여러 교수들이 제게 다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뉴욕시 교통국에서 온 참관인은 올빼미 버스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죠. 뉴욕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면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물어봤습니다. 김민수도 합류해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올빼미 버스는 단순히 심야 버스가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해 노선을 설계한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라고 했죠. 심야 시간대 유동 인구를 분석해 최적의 노선을 만들고 실시간으로 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관인은 감탄하며 꼭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각국의 도시 안전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발표자들이 서울의 사례를 언급하기 시작했죠. 오전에 제가 발표한 내용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았습니다. 도시 안전의 새로운 기준으로 서울이 언급되는 걸 보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서울시 관계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발표를 듣고 감동했다면서 혹시 서울시 국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죠. 서울의 도시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고 다른 도시들과의 협력을 주도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민수가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시청 지하에 있는 시민청이라는 곳이었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저녁 늦은 시간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아리 모임을 하는 사람들, 공연 연습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쉬러 온 사람들까지. 김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서울이 추구하는 도시의 모습이라고요. 시민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한 환경.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서울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민청을 둘러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곳에는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다른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어울리고 있었죠.
누구도 서로를 경계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공공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작은 공연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연을 관람하고 있었고 몇몇은 따라 부르기도 했죠.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가족 단위 관객들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도시, 그것이 서울이었습니다. 김민수와 함께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이 인공 하천은 밤에도 많은 시민들의 산책 코스가 되고 있었죠. 물소리를 들으며 걷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연인들, 그리고 혼자 조깅하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평화롭게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정말로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고요. 김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드는 데는 모든 시민이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가 본 서울은 제 상상을 뛰어넘는 도시였습니다. 기술과 인간, 시스템과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였죠. 택시 기사님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30년 넘게 택시를 운전했다는 기사님은 서울이 정말 많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밤에 일하는 게 무서웠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오히려 밤 손님들이 더 친절하고 매너가 좋다면서 웃으셨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밤 도시 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이 보고서는 제 학문적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문서였죠. 서구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진정한 글로벌 관점을 갖게 된 계기였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동료 교수들이 제 발표 소식을 이미 들었는지 궁금해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특히 도시계획학과 학과장은 서울의 사례가 정말 그렇게 인상적이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요. 며칠 후 저는 뉴욕시 교통국 관계자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컨퍼런스에서 만난 참관인이 제 발표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고 시에서 공식적으로 자문을 요청한 거였죠. 저는 서울의 올빼미 버스 시스템과 통합교통관제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교통국장은 특히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뉴욕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서울처럼 모든 대중교통을 통합 관리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인정했죠. 무엇보다 시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이 인상적이라면서 뉴욕에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운 건 기술이 아니라 문화라는 점을 저는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시민들이 믿고 참여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요. 서울의 경우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가 탄탄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것 같다고 했죠. 대학에서는 제가 새로운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글로벌 도시 안전 시스템 비교 연구라는 과목이었죠. 첫 수업에서 저는 서울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서울의 안전한 밤 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왜 미국 도시들은 서울처럼 안전하지 못한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방식이 최고라고 믿어왔고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했다고요. 이제는 겸손하게 배우고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의가 입소문을 타면서 다른 학과 학생들도 청강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사회학, 범죄학, 공공정책학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서울의 사례에 관심을 보였죠. 저는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래의 도시계획가들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카고 시장실에서 온 전화였죠. 시카고의 밤거리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서울의 사례를 참고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자문을 수락했고 며칠 후 시카고로 향했습니다. 시카고 시청에서 열린 회의에는 경찰청장, 교통국장, 도시계획국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통합적 접근 방식을 설명했죠. 단순히 경찰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통, 조명, 시민 참여 등 모든 요소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시카고 경찰청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그가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서울의 예방 중심 치안 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순찰 계획, 그리고 시민과의 협력 체계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결국 서울시 경찰청과의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죠. 한편 제 연구실로는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보스턴,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의 주요 도시들이 서울의 사례를 배우고 싶어 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서울은 단순히 아시아의 한 도시가 아니라 전 세계 도시들이 배워야 할 롤모델이 되었다는 것을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요청이었습니다. LA는 자동차 중심 도시로 유명하지만 최근 대중교통 확대를 추진하고 있었죠. 하지만 시민들이 밤에 대중교통 이용을 꺼린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사례를 들어 안전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시가 서울을 벤치마킹해 새로운 심야버스 노선을 시범 운영한다는 내용이었죠. 기자는 이것이 뉴욕 대중교통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학기가 끝날 무렵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서울시가 주최하는 국제도시 안전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거였죠. 비행기에서 내려 다시 서울의 밤거리를 보니 이제는 낯설지 않고 오히려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도시가 제게 가르쳐준 것들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죠. 서울국제도시 안전포럼은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였습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도시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고 모두가 서울의 성공 비결을 배우고자 했죠. 개막식에서 서울시장은 안전한 도시는 시민이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 기조연설 차례가 왔을 때 저는 1년 전 처음 서울에 왔을 때의 편견부터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청중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특히 제가 새벽 2시에 혼자 서울 거리를 걸으며 느꼈던 충격을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연설 후 질의응답 시간에 파리 부시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파리도 밤 문화가 발달했지만 안전 문제로 고민이 많다면서 서울의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죠. 저는 기술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사회적 신뢰라고 답했습니다. 정부와 시민이 서로를 믿고 협력하는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럼 기간 중 저는 여러 도시 대표들과 개별 미팅을 가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온 대표단이었죠. 남미에서 가장 큰 도시지만 치안 문제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대표단장은 서울의 시스템을 정말로 상파울루에 적용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조언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작은 구역부터 시작하라고요. 서울도 하루아침에 안전한 도시가 된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포럼 둘째 날에는 현장 견학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의 스마트 도시 통합 운영센터를 다시 방문했는데 1년 전보다 더 발전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어 사고 예측 정확도가 90%를 넘었다고 했죠. 특히 새로 도입된 시스템 중 인상적이었던 건 안심 귀가 서비스였습니다.
시민이 앱으로 목적지를 설정하면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었죠. 의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가까운 경찰이 출동하는 체계였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감탄했습니다. 저녁에는 김민수와 함께 다시 여의도를 찾았습니다. 1년 전과 변함없이 많은 시민들이 한강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김민수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밤에 안심하고 나온다고요. 실제로 공원 곳곳에서 다양한 언어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외국인 여성이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즉시 알려주고 지갑을 찾아줬죠. 여성은 놀라면서도 감사해했습니다. 김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서울의 일상이라고,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안전을 만든다고요. 포럼 마지막 날 참가자들과 함께 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서울 선언이라고 명명된 이 문서에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10가지 원칙이 담겼죠. 기술과 인프라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와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언문 발표 후 많은 도시들이 서울과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안전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고, 저는 이 네트워크의 국제자문위원장을 맡게 되었죠.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본격적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밤의 도시, 서울 도시 안전의 미래를 보다로 정했죠. 단순한 사례 연구가 아니라 도시 계획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을 쓰면서 저는 계속 서울과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새로운 정책이나 시스템을 도입할 때마다 제게 의견을 구했고, 저도 미국의 사례를 공유했죠. 이런 상호 교류를 통해 양쪽 도시 모두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뉴욕타임스 기자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서울을 벤치마킹한 미국 도시들의 변화에 대한 특집 기사를 준비 중이라고 했죠. 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서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겸손함이라고요. 2년 후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제 책 출간 기념 강연을 위해서였죠. 책은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얻었고 15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도시계획 관련 학과의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서울은 이제 안전한 밤의 도시의 대명사가 되었죠. 강연장인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은 만석이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참석했죠. 저는 강연을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서울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그리고 이제 서울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고요. 강연 후 한 대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처음 서울에 오셨을 때와 지금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서울을 평가하러 왔지만 지금은 서울에게 배우러 왔다고요. 그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김민수가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시가 새로 조성한 국제안전도시 체험관이었죠. 이곳에서는 서울의 안전 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전 세계 도시들의 우수 사례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사진과 인터뷰 영상도 전시되어 있었죠. 체험관을 둘러보니 지난 2년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은 서울을 벤치마킹해 심야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했고 시카고는 시민 참여형 안전신고 시스템을 도입했죠. 파리는 주요 공원에 서울식 조명 시스템을 설치했고 도쿄는 빅데이터 기반 순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시장 주최 만찬에 초대받았습니다. 시장은 제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제 책과 강연 덕분에 서울의 가치를 전 세계가 인정하게 되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울이 스스로 만들어낸 성과이고 저는 그것을 알리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죠. 만찬 자리에서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엔이 서울을 세계 안전도시 모델로 공식 지정했다는 소식이었죠. 앞으로 유엔은 서울의 사례를 기반으로 전 세계 도시들의 안전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참석자들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다시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2년 전 처음 이곳에서 받았던 충격을 떠올리며 천천히 걸었죠.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이제는 그 풍경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그 유명한 미국 교수님 아니냐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맞다고 하자 할머니는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요. 할머니와의 대화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서울 시민들도 자신들의 도시가 특별하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였죠.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특별 강의를 했습니다. 주제는 도시의 미래, 시민이 만든다였죠. 강의실을 가득 메운 학생들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세계의 롤모델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만든 건 바로 여러분 같은 시민들이라고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서울이 앞으로도 계속 안전한 도시로 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한 서울은 더욱 발전할 거라고요. 기술은 계속 진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무리의 학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학생들이었는데 저처럼 세계 여러 도시를 연구하고 싶다고 했죠. 특히 한 학생은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서울에서 배운 것처럼 저희도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보고 싶다고요.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죠.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 수많은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 질서와 조화, 그리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서울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가능성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면 가능해진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발전은 서로에게서 배울 때 일어난다는 것이었죠. 지금도 저는 매일 밤 뉴욕의 거리를 걸으며 서울을 떠올립니다. 언젠가 뉴욕도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도시들도 서울처럼 안전하고 자유로운 밤을 시민들에게 선물할 수 있기를 꿈꾸며 말이죠. 그것이 제가 서울에서 배운 희망이고 이제 제가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